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 출전한 황대헌과 이준서가 황당한 판정에 실격 처리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명백한 부당 판정이라고 결론 짓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보수층 인사들과 연수회 회동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토론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정치와 과학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논란 중심에 선 5급 별정직 배모 씨가 경기도청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위장하려고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켜놓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서실 7급 주무관을 시켜 자신의 출근 여부를 취재하는 기자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며 차량을 뺏으려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강도에 실패한 뒤 도주한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신축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확진자를 집중 관리하는 새 방역 체계에 따라 모레부터 60세 이하 일반 확진자는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택 치료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40대 기저질환자와 지적장애인 등은 셀프 관리가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올림픽에 관심이 없던 분들까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며 그냥 중국이 메달을 다 가져가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무엇하러 올림픽을 하느냐? 중국 인민체전을 그냥 해라면서요. 정선민 기자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로고에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새로운 규칙은 한국 실격이라며 편파 판정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어이없는 판정에 국내 누리꾼들이 SNS에 쏟아낸 패러디입니다. 아이한테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편파 판정이 심해서 너무 속상했고 소치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이 차라리 나았다고 평가하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선수들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고 공식적으로 중국에 항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중국이 메달을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는 한 언론사 기사는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연경 선수와 안산 선수 등 도쿄올림픽 영웅들도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은 오노 사건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졌다며 분노했습니다. 중국 선수한테 바람만 스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쇼트트랙 경기가 심판 매수하면 이기는 거네. 방탄소년단 RM은 황대헌 선수를 응원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중국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에 방탄소년단 팬들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편파 판정 논란이 지나친 반중 감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에 이재명, 윤석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반중 정서가 특히 강한 2030 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선수단이 진정한 승자라고 격려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분노에 저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지구촌 화합의 장이어야 될 북경 올림픽이 이게 자칫 동네 잔치로, 중국 동네 잔치로 이렇게 좀 변질되고 있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국은 더티 판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지적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분노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대편에 대한 공격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중국 올림픽을 보는 심정일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30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지난 5년간 중국에 기대고 구애해온 친중 정책의 대가가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제히 중국 성토가 쏟아진 건 반중 정서가 강한 2030 세대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안철수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연일 중도 성향 인사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힘을 쓰고 있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송영길 상임 선대위원장보다 위급인 총괄 선대위원장급을 맡기로 해 선대위 전체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만찬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좌우 진영을 넘나들며 활동했던 윤 전 장관은 한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멘토로 불렸던 인물로 개혁적 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는 회동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피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원로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도움 말씀도 저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찾아뵙고 또 도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과 이상돈 전 의원에 이어 윤 전 장관까지 사흘 연속 중도 보수 성향 인사들을 만나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에 코로나19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연 이 후보는 오후에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영업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걸 지금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차가운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기재부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 같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철회하고 추경 논의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도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정치와 과학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만났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가와 만나 정치가 과학을 침범하고 있다며 그 예로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들었습니다. 현 정권은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또 2050 탄소 중립 정책 역시 정치가 아닌 과학과 산업계가 결정해야 할 수치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 연구사업 국책 지원도 선언하며 과학계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민생 정책 행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택시 면허가 있다며 친근함을 표현했고 동시에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부작용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이 국민의힘은 우리 택시기사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택시는 또 달리는 민심이라고 하고 우리 택시기사 한 분 한 분이 전부 언론기관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말한 점에 대해선 없다고 한 건 아니고 개인별 불평등과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 번복 논란이 일었습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당 관계자가 국민의힘 중진과 접촉하는 등 물밑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여론조사나 후보자 담판 등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지난달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새해 인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를 지지했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할 경우 이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지 철회를 고려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98%를 차지하는 시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지금 50인 미만이 제일 많은데 정부가 안전조치를 하는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중대기업처벌법이 실효성 있도록. 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신노동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어서 MBN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불법 의전 의혹에 쌓여 있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배모 씨가 경기도청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 사무실에 불을 켜놓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서실 A씨를 시켜 자신의 출근 여부를 취재하는 기자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까지 보내면서요. 원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김혜경 씨 측근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입니다. 노크에도 답이 없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 배 씨는 당시 이곳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김혜경 씨 관련 업무만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배 씨는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에게 출근하면 자기 방 불을 켜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불은 안 켜져 있고 컴퓨터 대기 모드만 돼 있는데요. 불 좀 켜. 앞으로 출근하면 그 방 불 좀 켜. 불 켜놓으라고요? 배 씨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한 노력은 A씨와의 텔레그램 대화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추적 취재하던 한 기자의 사진을 보내며 자기 방 근처에 기자 같은 애가 보이냐고 묻습니다. A씨가 찾아보겠다고 하자 찾지는 말고 기자 같은 사람이 보이냐고라고 물으며 숨어서 감시할 것을 지시합니다. 배 씨는 주 업무인 경기도 대외 협력을 하지 않고 김혜경 씨 의전을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 지원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배 씨의 출근 여부, 김 씨 전담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고 밝혔고 MBN은 배 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자당 대선 후보의 부인에 대해 악재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병역 면제, 처가의 차명 부동산 보유 등 각종 의혹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희경 씨 관련 논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허위라면서 검찰 고발로 맞받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쪽 눈 시력차가 큰 부동실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임용 땐 정상이었다며 임용 당시 시력검사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일입니다. 검사할 때마다 윤 후보의 시력은 부동시였다가 동시가 되고 다시 부동시로. 윤 후보 처가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 처가가 가진 부동산이 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19만 평에 달하는데 그중 16만 평가량이 차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니 신도시를 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건 아닌지.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 후보의 셀프 디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혜경 씨 논란 관련 거짓말을 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여기에 대장동 관련 자금 중 3억 원가량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오늘 쓴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내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미리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3일 이후 갑자기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에 들어가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3일 전에 내가 확진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놓고 이미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3년을 보장하라는 거지 그걸 왜 그 자격을 써놔요? 설전 끝에 여야는 내일 격리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확진자들만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거소투표 신청 기간을 투표 당일로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준비 중입니다. 네. 당일 아침에 확진 판정을 받고 거소투표를 신청해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약하니까 야당 표가 줄어들 걸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 잠깐 봤지만 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뭐 사실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대선이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야권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일단 양당은 서로 단일화를 먼저 꺼내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서인지 지도부 차원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이상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만큼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단일화 결판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진짜로 윤곽이 나올까요? 또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11일을 언급한 건 오는 13일부터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번 주를 넘겨 후보 등록을 한다면 투표용지 인쇄일인 오는 28일이 두 번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투표용지 인쇄 후 단일화가 이뤄지면 투표소에서 사퇴 안내문을 게시해 알리게 되는데요. 단일화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단일화가 꼭 뭐 야당끼리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국민의당 쪽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던데 국민의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민련 김종필 후보와 손을 잡은 DJP 연합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요. 정책들을 수용하고 실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적 연합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제2의 DJP 연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공동정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통령, 이재명 총리가 가능할까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을 텐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양당 후보를 다 깎아내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각종 의혹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부인 선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팬카페 회원수가 엄청납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팬카페 회원수가 3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지난달 19일 개설된 지 3주 만인데요. 메인 화면에는 이재명보다 일 잘하는 정치인 없다 등 이 후보를 응원하는 글이 보이고요.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영업 제한을 완화하자는 이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김 씨는 최근 각종 과잉 의전 의혹에 휘말리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결속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원래 김건희 씨 팬카페가 먼저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회원수가 어때요? 네, 김건희 씨 팬카페는 김혜경 씨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2월 19일 개설됐었죠. 지난달 김 씨의 7시간 통화 논란 속에도 회원수는 꾸준히 늘어 7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와. 김건희 씨 팬카페는 좀 더 김건희 자체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더우먼 사진에 김 씨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원더건희 사진이 화제였는데요. 최근에는 배우 오드리 헵번의 사진과 합성하며 나의 여왕이 돼달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팬 카페끼리 경쟁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무려 100m가량을 달렸고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등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3명이 숨졌습니다. 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3.5톤 화물차는 아랫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승용차에서 운전자 등을 구조하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사고는 경북 김천시 봉산리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하며 일어났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려 100m가량 역주행한 승용차는 마침 이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등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하고 저쪽으로 튕기면서 1차선에 오는 거하고 다시 충돌됐고 그 뒤에 오는 차하고 그래 5대가 충돌됐던데.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동승자 등 3명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몸의 이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검을 해서 무슨 다른 약물이든지 아니면은 운전 중에 정직이 왔던 심정지가 왔던 원인 규명하는 게 지금 우리 책임이죠. 경찰은 부검과 별도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이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성남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의 지하 5층, 지상 12층 높이 신축 건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 건물 꼭대기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18m쯤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근로자가 숨지고 이어서 치료를 받던 40대 근로자도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강기 설치 관련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인 이들은 당시 건물 안 엘리베이터 위에서 부품 설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돼 있었는데 작동 관계 이런 거 설치하면서 밑으로 추락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체가 추락했어요. 원청업체인 시공사가 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인 만큼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잘 모릅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낮에 도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 아파트에서 여성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고 차량까지 뺏길 뻔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도주한 범인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차량 앞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잠시 뒤 차 뒷문으로 원래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급하게 빠져나오고 차량에 들어갔던 남성은 차에서 내려 달아납니다.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여성 운전자를 위협하고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여성 운전자에게 차량을 내놓으라고 하다 여의치 않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 급하게 살려달라고. 대낮에 주차장에서 와이프가 피를 흘리고 한 3군데를 둔기로 가격을 당해서 지금 봉합수술하고.
아파트 쪽문으로 빠져나온 A씨는 인근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달아난 A씨는 이후 중부 내륙고속도로에 차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아난 남성의 신상을 파악한 경찰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지자체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자가 가봤더니 윗분들 의전이 먼저였고 점검은 불과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측정은 안 하냐고 물었더니 장비가 없어서 못했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건설 분야 공무원들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모였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고위 간부 의전이 먼저였고 점검 날짜는 시공사에 미리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번 주에 송질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예정된 점검 시간은 1시간 30분. 오늘 점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정돼 있나요? 지금 10시 반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마저도 실제 이뤄진 점검은 30분에 불과했습니다. 고위 간부가 떠나고 실무자가 남긴 했지만 철근 배치는 도면과 맞는지, 콘크리트 강도는 적정한지 등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그 원형 채취하셨어요? 강도 실험. 강도 실험까지 진짜 말했거든요. 장비가 없으니까 저희는. 시공사의 관련 서류는 과거에 봤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임자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걸 봤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또 새로 왔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봐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전라북도는 공사 중인 아파트 50여 곳을 점검했지만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80대 노인이 사냥개 3마리한테 습격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산책을 다니던 그 길에서 덩치가 큰 개한테 몸 이곳저곳을 물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냥개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멧돼지 사냥용 개들이었다고 하네요. 장진철 기자입니다. 팔 곳곳에 꿰맨 상처가 선명합니다. 피부가 심하게 뜯겨나가 이식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집 앞에 산책을 나갔다가 사냥개 3마리에게 습격을 받은 겁니다. 개가 달려들었는지 몰라. 그냥 이제 여기 섰는데 뒤에서 갑자기 벌떡 잡아들이 제껴 놓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더라고. 때마침 차가 지나가며 3분 가까이 이어진 사냥개들의 공격은 끝났지만 온몸이 물린 장씨 할머니는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목격하고 나니까 차만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차 한 명 내리고선 개들 지나갈 일이 못 오게 소리 지르고 그냥 옆에 있기만 했는데 장씨 할머니가 맹견 3마리에게 습격당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 벽 너머에 맹견들의 견사가 있습니다. 할머니를 공격한 개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엽사가 키우는 사냥개였는데 개들은 견사에서 땅을 파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견주는 사냥개 3마리를 모두 안락사시켰고 함께 키우던 개들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견주는 할머니 치료비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이상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테슬라 토사물이요? 뭡니까? 도로를 달리다 날벼락을 맞은 건데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입니다. 한 운전자가 공사 현장 주변을 지나다가 토사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맙니다. 세상에, 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이구. 네, 이 흰색 테슬라 차량이 완전히 토사에 뒤덮여서 황토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난해 12월 말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 차주는 공사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도나 차도 옆 공사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해 사고가 아직도 생생한데 저 업체들은 다 잊었나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자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이 기숙사 입사생 모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1학기 기숙사 입사생을 모집하면서 신청 자격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 제한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의 자유권과 주거권,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학교 측은 확진자 폭증 사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으니 참 양쪽 입장 다 이해는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추락한 스텔스기. 스텔스기면은 잘 보이지 않게끔 만든 건데 이게 추락을 했다고요? 네, 이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 항공모함 착륙 도중에 충돌해서 화염에 휩싸인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이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갑판에 접근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데요. 충돌 즉시 화염에 휩싸이면서 그대로 세상에. 카메라 쪽으로 돌진하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조종자도 구조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저건 사고네요. 잠깐만, 근데 남중국해는 중국이 자신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그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혹시나 중국이 기체 잔해를 수거하면 첨단 기술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수 작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대당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에 달하는 이 전투기의 손실도 문제지만 수개월이 걸리는 인양 작업이 미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장기간 머물면 이 미중 군사 충돌의 우려도 커질 수 있어서 양측의 신경이 곤두선 상태입니다. 영유권은 어디나 다 민감한 사안이죠. 자, 이번에도 권리 얘기라면서요. 이번에는 상속권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망한 지 오래된 무명 작가의 그림이 상속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작가 겸 화가 헨리 다거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다거의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거는 예술 교육을 전혀 못 받고 병원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평생 고독하게 살았는데요. 1973년 사망 후에 월세방 주인이 방 안에 방치된 작품들을 발견해서 세상에 공개하면서 이른바 대박을 치게 됩니다. 2014년에 경매에서는 사파 한 장이 우리 돈 8억 9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그 경매 판매금은 누가 갖고 갔습니까?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다거는 8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고 친척과 왕래도 없었는데요. 이 사후에 주목을 받자 상속권을 주장하는 친척들이 50여 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없던 친척이 나타났군요. 네. 집주인은 자신이 이 작품을 세상에 공개한 데다 다거가 생전에 작품을 양도했다고 주장을 하고 반면 친척들은 다거가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일이 한국에서 이 땅에서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떨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를 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1973년 사망한 다거의 작품에 대해서 친척들에게 상속권이 돌아갈 확률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챙기지 않다가 참 남보다 못한 친척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맥으로 비행기를 탄다. 우리 뭐 이렇게 손에 있는 그런 정맥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는 항공사 직원에게 탑승권과 여권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국내선으로 출발을 할 땐 사전에 등록한 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 있으면 탑승권 없이도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거부한 이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8,880명으로 3만 명에 육박하며 동시간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5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셀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다음 달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미접종 확진자나 임신부, 기저질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조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 환자 관리군은 국민들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재택치료자 가운데 일반관리군은 76%로 10명 가운데 7, 8명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레부터 방역당국의 모니터링이 사라집니다.
재택치료 키트도 지급이 되지 않아 체온계나 산소 포화도 측정기,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해 셀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들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만 대략 7만 원 정도가 드는데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재택치료 중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까 걱정이 큽니다.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좀 집에 방치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동이나 직접장애인 등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임산부,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40대 기저질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일반 재택치료자가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은 낮지만 미접종 재택치료자의 경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미크론이 특징하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전담관리군하고 이제 일반관리군 나눴는데 그게 뭐예요? 우려스럽죠. 실제로 위중증 환자의 60%, 사망자의 72%가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접종 권고만 할 게 아니라 재택치료 시 별도 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도욱입니다. 이제는 들으셨다시피 확진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60세 이하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고 회복해야 하는데 막상 그런 날이 오면 당황하게 될 겁니다. 재택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태진 기자가 행동 요령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일반 확진자는 어떻게 셀프 관리를 해야 할까요? 동거인이 있다면 모두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출은 당연히 자제해야겠죠. 재택치료 키트가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계와 해열제, 자가검사 키트를 별도로 구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소아용 키트는 지자체에 요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지적장애인 등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도 중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 중증 반응이 나타나면 119를 부르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증상이 경미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과 진료센터에 전화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약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약은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지만 혼자 사는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해 줍니다. 상담이 가능한 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나 네이버, 포털 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에 연락해 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확진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자기 기입 역학조사와 관련한 링크를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줍니다. 여기에 접속해 증상, 접촉자, 이동 동선 등을 간편하게 체크하면 됩니다. 스스로 기입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면 역학조사관이 통화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가족 개개인에게 모두 연락하지 않고 확진자를 통해 미접종 동거 가족에게 똑같이 7일간 공동 격리하라는 문자가 갑니다. 접종을 완료한 동거 가족은 수동 감시자로 외출과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미접종 동거인도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살 때는 외출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봤을 때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재택치료 요령과 격리 수칙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Twitter, Facebook, al die comments. Het is allemaal zo ontzettend naar. Waarom kunnen wij niet gewoon vriendelijk van mening verschillen? 칼럼니스트인 영화 주인공은 SNS를 통해 매일같이 악성 댓글, 이 악플을 받습니다. 악플에 시달린 그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면서 결국 악플러를 상대로 살인 행각을 벌이게 되죠. 실제로 악성 댓글의 피해자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인터넷 방송 BJ 잼미와 배구 선수 김인혁 씨도 생전 악플과 루머에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악플은 일반인이라고 해서 예의가 아닙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6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온라인 괴롭힘은 급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악플 차단을 위한 방안은 형사 고소.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시정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벌금 정도로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 20대 국회 시절인 2019년 복수의 악플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자동 폐기돼 버렸고 21대 국회에서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후속 논의는 없습니다. 악플러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브리거명대학은 지난해 악플러에 대한 연구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관찰해 즐거움을 얻는다면 악플러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거든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 교수는 뇌의 반응을 보면 악플 피해자는 흉기에 찔리는 고통을 느낀다. 악플은 범죄로 상해치사,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악플러들은 손가락 살인마나 다름없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지만 AI가 활용되고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심전심, 이 오래된 사자성어가 더 필요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악플에 사람이 죽는데 였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북한의 최신 ICBM 기지를 발견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아예 논의된 적이 없는 곳인데 기지 면적이 여의도의 무려 2배 이상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운용기지가 담긴 최신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는 중국 국경과 불과 25km 떨어진 접경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완공된 북한 전략군 기지 중 하나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논의된 적 없는 곳입니다. 연구진은 소식통을 인용해 부대가 배치된 징후는 없다면서도 단기에 ICBM 실전 배치가 어려울 경우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향과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실험 ICBM 발사 유예 철회 검토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자강도는 미사일 기지가 많지만 특히 ICBM 발사체가 필요 없고 저장, 보관, 수리 등의 운용기지가 중요하므로 이번 위성 사진은 ICBM의 특화된 운용기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개최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산을 33.3% 증액 의결하고 자력 갱생을 기반으로 한 중앙 집권적 무역 시스템을 예고해 일명 김정은표 무역 자유화 폐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으로 백내장과 갑상선 수술, 도수 치료는 실손보험금을 받는 게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당국이 대표적인 과잉 진료 사례로 보고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거든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적용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백내장이 의심돼 어머니를 안과에 모시고 간 이모 씨. 본인 부담 거의 없이 노안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900 정도 나온다. 근데 여기 실비가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얼마 안 된다.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하니까 뭐에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탁해진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바꾸며 시력을 교정할 수 있고 비용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게 되니 수술부터 권하는 겁니다. 백내장뿐 아닙니다. 갑상선 수술과 도수 치료도 과잉 진료 대표 사례로 지목되는데 이들 질환에 지급되는 실손보험료만 조 단위를 넘어서자 당국이 수술에 나섰습니다. 이들 3개 질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정체 혼탁 여부를 확인하는 현미경 검사를 의무화하고 갑상선 수술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 자문을 거쳐 꼭 필요한 수술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도수 치료는 일정 횟수 이상 받거나 정형외과가 아닌 곳에서 받을 경우 반드시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이상으로 계속 해결이 됐는데 소비자들한테 너무 부담이 크고 의사들도 몸도 이상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새로운 부분을 나가보자 해서. 실제로 실손보험료는 올해 말 14.2% 인상되는 등 매년 두 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3월 말까지 강화된 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매몰됐던 실종자가 조금 전 7시 40분쯤 수습됐습니다. 이 매몰자는 26층에 매몰됐다가 지난 1일 발견됐지만 그동안 콘크리트 잔해물 때문에 수습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몰자를 수습한 뒤 가족 확인 등을 거쳐 장례 절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봄을 향한 듯 오늘 한낮 기온은 영상 5도를 웃돌면서 포근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기온 점점 오르면서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추우니까요.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한3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이 포근해지니 미세먼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한파가 물러가자마자 중서부 지역은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남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으로 또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에서도 오전 한때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 습도 25% 이하로 건조 경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건조한 지역이 내륙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불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또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10도, 부산 11도로요.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강릉의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점점 풀리며 주말 아침 기온은 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